예, 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셨는가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또 심각한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경제 얘기가 아니고요. 건강 얘기입니다. 경제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 어려운 상황들이고, 영국 연구진들이 연구를 했는데, 살아있는 사람 몸에서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배출도 안 되거든요. 폐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답니다. 우리가 환경 호르몬, 특히 이제 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석유 제품을 탄소 제로로 지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문제들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일회용 용기들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없애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사람 조직에서도 발견됐다고 한다면 사람보다 작은 동물들 몸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많이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이제 인류 건강에 어떤 또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지 아직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얘기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생태가 교란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세포를 파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그렇지만 그 자체도 또 환경 호르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또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한 5번에 걸쳐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풀어드렸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안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이를 먹을수록 살짝 따라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나.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논문으로 발표된 것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이건 각자 선택이니까. 그렇지만 콜레스테롤이 우리 뇌 건강이나 이런 게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셨듯이,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또 이제 고른 책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많이 TV에서 나왔던 분이죠. 홍해걸 씨, 홍해걸의 이제 닥터 콘서트라는 책인데, 이거를 이제 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좀 잘못된 상식들을 좀 바꿔드리는 게 또 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표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힘없는 환자가 아닌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해가지고 이런 책이 있어요. 예. 홍해걸 씨가 지은 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중앙일보에서 의학 전문 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아침마당, 생로병사의 비밀, 강사로 나왔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아마 지금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서로는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 이야기 이런 책도 있다고 합니다. 콘서트 이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거 말고도 또 굉장히 유명한 또 책도 있죠. 환자혁명이라고 닥터 조한경 씨가 낸 책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좀 찾아보시고 해서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제 2013년도에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9년 전에 발행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머릿말에는 뭐냐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평균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이 83점 몇 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녀 통합해갖고 84세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평균 연령이 84세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찍 죽은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90세, 100세는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나가는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은 방송에서도 그렇고 120세를 살아나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120세까지 살아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돈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남은 세월이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파트 5 5챕터로 돼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생활습관 바로잡기, 그 다음에 파트 2가 흔한 증세 다스리기, 세 번째가 성인병 바로 알기, 네 번째가 한국인의 최대 사망 원인 암,
그 다음에 5번째가 현대의학의 새로운 화두 부교감신경과 면역염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나 이런 얘기인 건데요. 여기 아주 진짜 좋은 말이 있어요. 건강은 결코 단숨에 얻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평생 쌓여 가능하지요 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한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예, 건강 쪽 공부를 한 게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건강책을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건강은 진짜 10년 단위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50대 때 건강 관리를 잘해두면 60대가 좀 편하게, 뭐 그렇다고 안 아프다는 뜻은 아니고요. 조금 더 건강하게 60대를 보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60대 건강 관리 잘해놓으면 70대가 좀 편안해지고, 70대가 좀 관리 잘해놓으면 80대가 편안해지고, 이렇게 10년 단위로. 왜냐하면 우리가 뼈까지 다 바뀌는데, 8년에서 10년이, 우리 모든 세포가 다 바뀌는데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뼈 포함해서. 그래서 건강은 10년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이제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0세 특별한 일이 아니라 없다고 한다면 120세까지 산다고 봤을 때 살아온 만큼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징글징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트 1이 이제 생활습관 바로잡기, 그래서 다이어트, 그래서 살은 빼셨나요? 이제 이런 제목들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이어트, 그래서 살은 빼셨나요? 되게 많은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래요. 맛있으면 0칼로리 이래갖고 너 먹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이어트는 여성들의 그냥 평생 동안의 화두인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 그게 정상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그래요. 그래서 음식 10계명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홍해걸 씨가 하는 얘기인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10계명의 첫 번째 같으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하루 3끼를 나눠 규칙적으로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다 옳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먹는다는 동물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아침 7시라고 아침 식사하고 낮 12시 1시라고 점심 식사하고 6시 7시라고 저녁 식사하고 하지 않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래도 규칙적으로 먹을래. 이렇게 사실 우리 인류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된 거는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맞춰서 학교 교육도 시작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을 해왔던 패턴인데 사실 이게 따져보면은 불과 200년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3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200년 세월 지나온 것 가지고 이걸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된다. 저는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것도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굳이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을 맞춰가지고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게 과연 옳은가 한 번씩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거든요. 가끔 이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하루에 몇 끼 먹어요? 아니 3끼 먹어야 되는 3끼 드시면 되는 거고 2끼 먹어서 편한 사람은 2끼 드시면 되는 거고 난 하루에 5끼 먹어야 되겠다 하면 5끼 드시면 되는 거죠. 자기 몸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딱 정해놓고 그걸 먹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제 15페이지에 세 번째인데 음식 10계명 세 번째가 뭐냐면 되도록 해가 있을 때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먹은 음식은 뱃살로 덜 가지만 해가 진 다음에 먹은 음식은 뱃살로 바로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해가 있을 때 과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 덜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덜 먹으면 살 덜 찌겠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근데 네 번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살찌는 음식은 아침에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없다. 음식을 못 먹게 하면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지는 법이다. 맞는 얘기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스트레스 쌓이면 우리는 안정화를 되찾기 위해서 음식을 찾게 돼 있거든요. 예. 또 저녁 식사는 적어도 잠자기 4시간에서 5시간 전에 맞춰라. 이거 맞는 얘기죠. 뭐 저녁을 6시 혹은 7시 이전에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기보다 잠자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어도 취침 4, 5시간 이전에 저녁 식사를 끝내는 것이 좋다. 좋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이제 다음 주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 주인가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실내외에는 마스크도 실외에선 다 벗고 이제 뭐 다 이제 좀 프리하게 될 것 같은데 글쎄 뭐 과연 6시, 7시 이후에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6번째가 음식은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먹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느끼는 배부름의 신호는 위장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것이다. 당연하죠. 뇌에서 느끼는 거죠. 통증도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 앞정을 지나가다 앞정을 밟았든 못을 밟았든 다리가 느낀다고 하지만 사실은 뇌가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사실은 뇌에서 느끼는 거고 배부른 것도 뇌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렙틴 호르몬, 뭐 그렐린 호르몬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 그래서 뭐 렙틴 저항성 이런 얘기들 다이어트를 다 관심 있으시니까 아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데 사실 밥 한 숟가락 넣고 20분 이상 뭐 이거는 음식이라고 했으니까 한 끼를 얘기하겠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20분 동안 밥 먹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 저부터도. 차리는 건 1시간 걸려도 먹는 건 10분, 15분이면 다 끝장이 나니까. 또 음식을 먹을 때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먹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 혹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게 되면 식사에 집중할 수 없어 은연중에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된다. 예. 그냥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밥 공기를 줄이면은 밥 그릇을 줄이면 반찬 그릇을 줄이면 덜 먹게 된다라고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얘기거든요. 또 이제 9번째는 뭐냐면 8번째가 이거 재밌어요. 배가 고플 때는 절대로 빵가게나 시장에 가지 마라. 충동 구매를 하니까. 9번째는 이제 냉장고 속에 속은 늘 비워두어라. 자, 우리 여성분들 어떤가요? 냉장고 냉동실 지금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검정 봉지에 들어있는 게 뭔지 기억이나 하시는가요, 혹시? 사실, 그래가지고 버리는 음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가뜩이나 식량난이 앞으로 이 전쟁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지만 사실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만큼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밀의 25%를 생산합니다. 러시아하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밀 생산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전쟁통에 파종을 했어야 되는데 파종도 못 했답니다. 그럼 내년에도 밀 생산량은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식량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이 식량 물류난 때문에 지금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거 전쟁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난 이후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냉장고 속에는 간식거리를 넣어두지 말자. 하루에도 몇 번씩 냉장고 문을 열면서 눈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거 다이어트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될 수 있으면 외식을 피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뭐 요즘은 외식을 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SNS 이런 걸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은 전부 뭐냐면 밀키트 사다가 해 먹거든요. 예. 옛날 저희가 자랄 때 저희 어머니 시대에서 해 주셨듯이 시장을 봐서 하는 그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냥 밀키트 사다가 편하게 그냥 물 넣고 조금 해가지고 그냥 바로 끓여서만 그냥 먹이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슬픈 얘기예요. 또 이제 운동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려면 한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쭉 있는데 두 번째가 굉장히 좋아요. 체중이 아니라 허리 사이즈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운동한다. 이거 좋고요. 장시간 저강도 운동이 바람직하다. 장시간 저강도 운동. 그러니까 30대 이상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상황인데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가 나쁘다는 마라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라톤이
저강도 운동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요. 고강도 운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옛날처럼 흙에서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나 뇌에 충격을 되게 많이 줘요. 마라톤 뛰는 게.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달리기 정도는 괜찮고요. 저는 이제 30살 이상이면 걷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뱃살을 빼는 목적이라면 장시간 저강도 운동이 권장된다. 그러니까 운동을 세게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게 좋다. 특히 운동 초보자라면 빠른 걸음으로 오래 걷는 방식을 권하고 싶다. 그게 가장 맞는 방식입니다. 또 5번째가 이제 뭐냐면 일상을 움직임으로 즐겨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다. 빨래나 청소, 부엌일 등 무엇이든 건강을 위해 움직인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다. 음악을 틀어놓고 신나게 움직여도 좋겠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어때요? 여기서 지금 뭐 부엌일 얘기 나왔는데 요즘 또 여성분들이 필수템으로 그냥 많이 사는 게 뭐예요? 그 식기세척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먹은 거를 모아놨다가 저녁 때 그냥 돌린답니다. 그거 이제 조차도 이제 설거지도 기계가 하고 밥도 기계가 하고 뭐 빨래도 기계가 하고 건조도 기계가 하고 그리고 살찐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자 한 조각 먹으면 빨래 3시간 해야 사라지는 칼로리인데. 그래서 그냥 일상을 움직임으로 즐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제 7번째가 피곤한 날의 운동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너무 피곤할 땐 운동을 쉬는 게 좋다. 이때의 운동은 스트레스로 작용해 몸에 해롭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막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좀 주의하는 게 되게 좋고요. 뭐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근데 10번째 이제 뭐라고 해놨냐면 비타민제의 도움을 받자라고 해놨어요. 운동 전후 이들 비타민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한두 알 복용하면 유해산소의 작용을 차단해 한결개운하게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비타민 제제를 안 먹더라도 운동 전후에는 미네랄을 섭취해 줘야 돼요. 왜? 땀을 흘리기 때문에 땀에는 그냥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전해질이 빠져나가거든요. 전해질이라고 하는 건 미네랄이에요. 그럼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물론 뭐 인, 염산, 노폐물 빠져나가지만 거기에 이제 미네랄들도 빠져나가요. 특히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확장기, 심장의 확장기, 근육이 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펴져요. 심장마비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비타민제를 먹자. 뭐 항산화 효과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네랄을 보충해줘야 심장마비가 안 일으킨다라고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성공 다이어트를 위한 2가지 조건 그래가지고 뭐 다이어트는 속도가 중요하다. 한꺼번에 살을 빼면 영양소 결핍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늘어나 늙어 보이고 팔과 다리 근육이 감소해 기운이 없어지고 요요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 뭐 당연하게 아실 거예요. 또 다이어트의 시작은 적게 먹는 것이지만 완성은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명언을 좀 남겼네요. 네. 너무 칼로리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2번째는 술 딱 한 잔의 건강학 이렇게 돼 있어요. 술과 담배 어느 쪽이 더 해로울까? 순전히 몸의 건강만 생각한다면 담배가 훨씬 해롭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나 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가정파탄, 업무방해 등 사회경제적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술이 담배보다 나쁘다는 것이 보건학계의 정설이다. 뭐 둘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량이란 우리가 주량이라는 너 주량 어떻게 돼? 그러면 나 뭐 소주 한 병 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량이란 단순히 의식을 잃지 않고 억지로 버틸 수 있는 술의 양이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난폭한 행동 등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기분 좋게 취할 수 있는 음주량이 주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한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하여간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맨정신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한 잔씩 마시면서 살아가야죠. 또 필름이 끊기는 거를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필름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을 자주 경험하는 이들은 술 마시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뭐 양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속도.
또 술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라는 얘기는 뭐 알고 있는 상식들이고요. 또 포도주 도수인 13도 내외의 알코올이 가장 흡수가 빠른 데다 포도주 특유의 향과 색깔 때문에 자칫 취하는지도 모르고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와인이 굉장히 한두 잔 먹었을 땐 좋지만 먹으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담배. 당신의 명줄이라면 태우시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피우죠.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담배는 귀여우니까 뭐 그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골목길에서 담배 피는데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중년분들도 그런 거고 여성분들끼리 뭐 담배 골목에서 되게 많이 피시고 그냥 대로에서 걸어다니면서 또 피시는 여성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은 이 사이트를 보시지도 않겠지만 혹시 이 제 동영상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혹시 이렇게 보시다가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흡연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시는 것까지는 저는 뭐 피지 말라 펴라 이런 얘기는 하고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단 보행 걸어다니면서 흡연은 좀 삼가해 주는 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앞에 걸어가시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뒤에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흡연 보행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이제 커피. 대한민국을 매혹한 검은 마력. 그래서 커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진짜 대한민국에 커피점 많지 않습니까? 한 집 건너 한 집이 뭐 미용실, 그 다음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한 집 반 건너 한 집 반이 이제 커피집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커피집이 너무너무 많은데, 개인 커피집, 뭐, 저희 동네에 사는데도 조그만 동네인데 커피점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쓴맛이 분노를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분노가 많아서 커피를 많이 먹는 건지 아니면 카페인 중독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커피. 자, 45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커피의 카페인에도 중독 증상이 작용이 있다. 커피를 습관처럼 서너 잔씩 마셔야 일이 되는 사람,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몸이 처지고 불안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커피의 중추신경 각성 효과는 반짝 효과일 뿐이다. 카페인의 양리작용이 끝나면 뇌는 훨씬 더 지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카페인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신경을 좀 긴장시켜서 우리가 뭐 잠이 온다든지 하면 각성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카페인에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 정도의 카페인 정도 일반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잡았을 때 뭐 그 정도는 조금 뭐 과했을 때 두 잔 정도도 뭐 그래 뭐 물의 양으로 따졌을 때 물에 우리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수분의 양에 함유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카페인이 넘어가게 되면 이뇨 현상을 일으켜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를 마시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는 이유가 카페인의 이뇨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변을 많이 봐요. 그럼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커피를 마신 만큼 물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 잔째부터는 내가 하루에 커피를 4잔을 마신다 그러면 세 잔째부터는 그 커피 양의 2배의 물을 마셔주면 그게 그냥 안 먹은 거랑 같은 양의 빠져나가는 수분량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그렇게 같이 마셔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영양제 꼭 먹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5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론은 종합 비타민제 복용이 암 예방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연구에서 나온 거를 이제 책에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먹어야 되냐 하면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왜 먹어야 될까요? 저희 자랄 때 먹었던 음식들하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소들이. 산성비로 인해서 토양 자체가 이미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해주지 않으면 되게 이게 좀 이제는 위험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 TV에 나오셔서 밥만 잘 먹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부산 갈 때도 옛날처럼 걸어 다녀도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을 정도로 아주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51페이지에 아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감기약이 사망률을 떨어뜨리지는 못하지만 감기의 불편한 증세를 극복하기에 기꺼이 복용한다. 영양제도 마찬가지다. 사망률과 무관하게 선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피로를 이겨내고 활력이 생기며 식욕을 돋우고 피부 또한 고와진다. 이들 모두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많은 영양제 복용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챙겨 드셔라 이거예요. 옛날만큼 쌀에도 영양소가 없고요. 채소에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인용했던 문구인데 뭐냐면 저희 어릴 때 콩나물을 먹으면 다음날 변을 보면 콩나물 대가리가 따라 나고 뭐 하여간 했었어요. 식이섬유가 워낙 많아갖고 잘 소화가 안 됐던 건데 지금은 어떠한 콩나물을 먹어도 그런 현상은 없어요. 또 김치도 지금처럼 부드럽지 소프트하지 않았어요. 훨씬 더 질겼거든요. 콩나물도 질겼고 나물도 질겼고 고사리는 질겨서 먹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들 부드럽죠. 그만큼 영양소, 식이섬유도 부족할 뿐더러 영양소도 부족하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밥만 먹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영양학자들은 하루 5접시의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설령 여러분이 채소와 과일을 열심히 먹는다 해도 지금 채소와 과일이 옛날 것과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여기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5접시를 먹어야 되는데 이 접시의 크기가 중요한 건데 자기 얼굴 크기만한 접시예요. 저 같은 경우 얼굴이 커가지고요. 그거 먹으려면 하루 종일 뜯어먹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되게 슬픈 거죠. 1940년대 재배된 농작물에 비해 1991년 재배된 농작물의 단위 그램당 미네랄 함량이 칼슘 46%, 마그네슘 24%, 칼륨 16%, 철분 27%, 구리 76%나 감소했다. 반세기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다. 근데 지금 또 91, 2001, 2011, 2022년 아닙니까? 또 30년이 지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떨어졌겠죠. 근데 어떻게 밥만 먹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또 55페이지에는 오히려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성장기 어린이일수록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므로 이들 영양제 복용이 권장되어야 한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은 물론 일반 소매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챙겨 드시라라는 얘기예요. 56페이지에 영양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음식으로 골고루 섭취하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있다면 그래도 부족한 상태로 그냥 사는 게 옳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음식이 최선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그러나 음식으로 부족하다면 당연히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음식만 먹으면 충분하죠. 골고루 옛날만큼. 그렇죠. 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늘 뭐 이상한 잔소리가 많아서 별로 못 나갔네요. 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실제 요즘 산모들에게 나타난 신생아들에게 구루병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그렇게 잘 먹는데 왜 구루병? 다리가 휘까요? 과거 영양결핍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구루병의 출현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미용 등의 목적으로 햇볕 아래 피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과도한 다이어트가 일상화되면서 체내 비타민 D 함량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모의 혈액 중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보니 산모의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도 구루병 등 비타민 D 결핍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햇빛 참 그래요. 근데 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구루병 생기는 거는 뭐 그래 좀 불편하고 보기 안 좋지만은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D가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몸을 가능하면 옛날 원시인처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원시인처럼 활용해야 돼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채집을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듯이 햇빛을 많이 쐬고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햇볕을 자주 피부를 노출하고 동물의 간이나 버섯 등을 먹어야 한다. 근데 요즘은 동물의 간 먹기가 되게 겁나죠. 왜요? 하도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와갖고 간이 다 해독을 못해서 간에 쌓여 있거든요. 슬픈 일이에요.
오메가3의 효능은 혈관을 맑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혈관과 염증은 암과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등 대부분의 질병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등푸른 생선살에 퓨린이 많죠. 그래서 통풍 환자는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으면 통풍이 악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죠. 그러니까 오메가3를 먹으면 됩니다. 오메가3. 그래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오메가3 먹지 말라고, 통풍이 있다고 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거는 좀 영양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단백질에 있는 것이지 기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퓨린은. 오메가3는 하루 3에서 4g이 필요하다. 고등어 두 토막을 먹어도 0.4에서 1.8g 밖에 섭취할 수 없다. 생선살은 통풍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오메가3는 아니기 때문에 오메가3를 많이 챙겨 먹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생각보다 이게 좀 말씀드릴 게 되게 많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이어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움직이시고 좀 뭐 몸에 맞는 영양제 좀 챙겨 드시면서 또 건강한 일주일을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만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